자, 요즘 참 경제 상황 보면요,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내 노후는 이제 정말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노후를 대비하고 우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10억 언저리까지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굴려야 될지 이거 판단 내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꾸 양극화되고 있는 자산시장에서 많은 걱정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답을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디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시의성 있는 주제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게 폭동인지 아니면 건전한 시민의 시위들인지 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극렬하고 또 때로는 폭력이 수반된 그런 시위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왜 우리들에게 세금을 거두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지 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리 전역이 이게 진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런 모습이 보여질 줄이야 라는 개탄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극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은 아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네팔의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에 있던 수반들이 어떻게 보면 빤스바람으로 시민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도망치다가 논두렁에 빠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요, 인도네시아에서 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배달 일을 했던, 라이더 일을 했던 한 청년이 경찰차에 진짜 깔려버려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지금 시민사회 단체 플러스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변호사들 그리고 기타 NGO들이 다 합심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지금 공식적인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걸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 지금은 평화적인 시위로 전환하겠다 해서 지금 당장은 폭력적인 시위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인도네시아도 이 일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예고되고 있는 대규모 시위가 그 다음 타순이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도요, 지금 SNS를 통해서 우리 어느 날짜에 다 결집하자 이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뭔가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많은 국가들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오늘 그러면 해외 상황들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나라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너무나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정치적인 화합이라든가 통합,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이 모두 다 같이 일정 부분 끄덕이면서 그래, 이런 아니면 나도 양보해야지 뭐,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지금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국가들이 프랑스, 네팔,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도 다시 또 의회에서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타협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반목이 왜 일어나느냐? 저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치는 잘 모르고요. 경제만 들여다보는 학자다 보니까 이게 경제랑 저는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예전에는요, 경제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인구 구조를 설명드리면 정규분포 모양으로 가운데에 중산층이 그래도 많이 있고 영세민이나 차상위 소득계층들이 소수로 존재하고 또 사회의 굉장히 부유층들도 소수로 존재하던 게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극단적인 의견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이 활개를 보일 수가 없고요. 오히려 가운데에 있는 건전한, 견실한 중산층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자꾸 의견이 중립적인 지역으로 또 뭔가 절충안으로 수렴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네팔이나 인도네시아도 이 정치권이 무슨 북한처럼 가계 승계를 하거나 대통령의 아들이 다음 정권의 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구조도 어떻게 됐다? 극단적인 양극화로 벌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소요가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경제적 이유는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중산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 그리고 사회적으로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는 일부 또 계층, 일부라고 말하기엔 이쪽은 또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양쪽으로만 벌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정당들도 이 두 진영 중에 한쪽의 이익을 또는 한쪽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화 발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정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이렇게 싸우지만 말고 반대쪽 의견도 좀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 의견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을 한 국회의원 자체가 그쪽 진영에서, 그쪽 집단에서 사장되거나 매장되거나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일마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제적인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예전엔 중산층이 있다 보니 내가 조금 못 살았던 시절도 생각하면서 저쪽 얘기도 좀 들어봐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돈을 좀 더 모으면, 그래서 좀 더 부자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도 저쪽도 좀 배려해야겠네 하면서 스윙 보터로 왔다 갔다 하는 범퍼 역할, 사회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는데 이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저는 영세민입니다, 서민입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좀 유력 계층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양쪽 진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견은 들을 것도 없다, 이런 인식이 더 높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유권자 표심에 부합할 수 없는 정치 세력들이 또 거기에 더 강한 메시지를 얹다 보니까 훨씬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자, 사회적인 상황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마음 아파서 이번에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팬딩이라는 회사와 함께 개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서민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중산층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 남은 이 중산층 분들에게도 내 자산적 가치가 더 유실돼서 아니면 더 축소돼서 서민으로 떨어지는 길을 막아드리자, 아니면 내가 계속 일반 서민이에요 라는 분들 중에선 어떻게든 투자나 아니면 자산 관리에 있어서 약간의 해안을 더해서 나도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좀 제가 친분 있는 명망 있는 분들 모시고 나름대로 자산 양극화 시대에 어떤 대응 전략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두 차례 무료 특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무료 특강은 저 혼자 하고요. 이 무료 특강을 먼저 여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같은 중산층 또는 서민들은 이 나름대로 자산가들과 지금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저도 우리 방송에도 출연해 주시고 제 라디오에도 출연하시는 분들 통해서 사실 그 생생한 그 경험담, 본인이 참여했던 그 내용들, 이걸 듣게 되는데, 이거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맥락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100억 단위의 자산가들은 어떤 서비스를 시중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지주회사나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냐면, 아침에 본인의 사업체라든가 본인의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출근하기 전에 나는 오늘 내 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쪽 금융지주회사에서 또는 그쪽 투자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간단하게 내가 브리핑을 받고 싶다라고 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100억 단위의 자산가가 우리에게 돈을 맡기고 굴리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나 대표님이 부탁하는 시점에, 그 날짜에 새벽 일찍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 4-5명을 자리에 앉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 주식 전문가, 그리고 거시경제를 주로 보는 환율과 거시경제 상황을 전망해주는 전문가, 그리고 세무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계 승계라든가 상속 관련한 상담해주는 세무 전문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또 한두 명, 부동산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 4-5명, 진짜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제가 진행한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셨던 분들도 그런 일을 회사에서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나름 절정 고수분들에게 다 서포트 받고 지원받으면서 자산의 관리를 더 정교하고 더 적시해 가면서
자산 증식을 정말 체계적으로 늘리고 그때그때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그런 전략 전술을 구가하는 게 100억 단위의 자산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다 100억 단위의 재산가들이 아니잖아요. 몇백억 단위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성했던 이 재테크 세미나는요,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한 분에게 드릴 수는 없고요. 많은 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중산층 좀 지켜보자. 이런 그 개념으로 시작해서 2차례 일단 자산시장의 큰 변화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의 브리핑을 무료 특강으로 2날짜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신청하는 방법 이런 거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 강좌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거의 근 3달에 걸쳐서 진행할 이 본 강좌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뭔가 의견을 드리는 그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저랑 친분이 있고 방송에서 저랑 같이 많이 호흡했던 전문가들에게 크로스도 확인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몇 분들의 강좌와 함께 같이 제공하려는 걸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마 우리 여의도 맨션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강좌에서 저 많이 뵙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 그거잖아요. 교수님, 서울 집값은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분이 푸념을 하신 게 있습니다. 분명 2000년대 중후반부터 국가에서 부동산, 집값 잡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나 그 말 믿었다. 그리고 다시 또 2010년대 들어서 또 부동산 광풍 불 때마다 반드시 집값 잡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집값은 내 손에 안 잡힐 만큼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비트코인 이러다가 진짜 억 단위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 할 때 정부의 의미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또 뭐라고 하셨죠? 거의 논조가 비트코인 같은 거 그거 악의 축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와해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마저 있는 그런 투자 대상입니다. 이렇게들 언급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돈 넣고 있는 유권자들, 그 사람들 표심까지 배려하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에는 아직까지 과세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에서 수많은 이득 거둔 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고 있잖아요. 과세를 안 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정부 입장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걸 새로운 국가의 차세대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노골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많아요. 교수님, 투자하려면요, 적어도 국가 말은 믿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이 수준이 아니라 투자하려면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면 큰 돈 벌겠더라고요. 이런 정말 냉소적이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 요지는 국가를 무조건 불신하라는 말씀 아닌 건 아실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더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달아서 우리나라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나 아니면 네팔이나 인도네시아나 또는 미국같이 이런 나라들처럼 더 극심한 양극화 사회가 됐었을 때 그때를 대비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든 말하든 간에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국가가 잘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국가가 이런 불편부당한 모습들, 그리고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는 모습들 어떻게든 누군가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겠지. 너무 이제 순진한 생각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대비하고 내 재산을 증식하면서 가족들과 안락하고 그래도 평안한 노후는 보낼 수 있는지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저와 진행하는 이런 팬딩이 진행하는 이런 강좌에만 의존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 적극성을 띄어야 될 투자 시점이다. 안 그러면 진짜 코베이는 시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저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자산 증식에 있어서 내년도가 또 굉장히 큰 분기점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었을 때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뾰족한 대안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이러다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드디어 중과세 때리면서 세금으로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싼 시점이 아니냐. 또 내년까지 또 10%만 상승해도 부동산은 워낙 이제 가격이 묵직해지다 보니까 10% 상승하면 또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는 거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것도 지역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대세 상승론자가 아니죠. 지방은 예전부터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서울의 상급지는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튜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세분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내 이 돈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여기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내년에 빅뱅이 일어날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두 아래 가상자산 시장에 빅뱅이 하나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큰 변화의 서두가 열렸죠. 네이버랑 두나무의 어떤 인수합병. 이거가 이제 벌써 기폭제가 돼가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스템들은 서로 어떤 대체제와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게 앞으로의 환율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주식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군은 수억대 연봉이라든가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 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투자하기 편해진 세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일론 머스크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했다가 상장하면서 우리 사주로 왕창 나에게 돈 줄 수 있는 예전에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이런 계열사 같은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은 회사에 미리 투자해서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내년에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전후방 산업들의 변화들, 그리고 로봇과 관련돼서 일어날, 그리고 자율주행이 여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변화들 속에서 주목해야 될 산업 섹터,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을 때 우리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본강좌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무료 특강에서도 많은 부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내 자산을 더 이상 유실하지 않고 일정 부분 증식해서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